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저희가 임상심리사 2급 실기 네 번째 과목인 기초심리평가 과목 이론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심리사 2급 실기에서 이 기초심리평가 과목이 많이 이제 기출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 과목에서는 다른 이론들과 접목돼서 많은 시험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심리평가 과목에서 많은 다른 이론들과 접목해서 강의 내용을 다루게 될 겁니다. 먼저 54 DSM-5 다섯 번째 판이죠. 다섯 번째 판의 정신장애 분류 범주.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현재 정신장애를 분류하는 데 있어서 DSM 다섯째 DSM-5 판을 이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54에 나와 있는 이 20개 범주, DSM-5에서는 장애를 20개 범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20개 범주 잘 알아두셔야 되죠. 그리고 각 장애 안에 어떤 하위 장애들이 있는지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그래야 이제 이 실기 문제를 풀 때 사례를 보고 그 사례의 장애를 이렇게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한번 보면요. DSM-5 다섯 번째 판을 현재 쓰고 있죠. 이 다섯 번째 판은 2013년도부터 이제 사용이 좀 됐어요. 이전에는 네 번째 판.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아라비아 숫자를 썼죠. 이때부터는 숫자로 바뀌었죠. 그래서 DSM-4에서 현재는 5 다섯 번째 판을 쓰고 있다. 라는 거고, 그래서 기출이 이 네 번째 판과 다섯 번째 판이 바뀐 게 있고 또 같이 연결된 게 있어서 이걸로 기출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장애의 특성은 여기에서 알고 있었던 특성이 많이 유사하게 연결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여기에서 기출이 많이 되고 있고 또 기출이 된다 하면 네 번째 판에서 다섯 번째 판으로 옮겨간 그 뭐 차이점, 배경 이런 것들이 좀 기출이 될 수가 있죠. 먼저 네 번째 판에서 다섯 번째 판으로 바뀐 것의 개정 배경이라고 하면 첫 번째로 정신장애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를 반영한 거예요. 그래서 정신장애에 대해서 최신 의견들이 새롭게 나타나고 그걸 반영할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정신장애에 대한 최신 연구가 그러니까 개정 배경이죠. 정신장애에 대한 최신 연구 이것들을 반영한 거죠. 근데 여기에 많이 반영된 게 어떤 거냐면요. 신경생물학의 중요성이 확대됐어요. 이게 중요성이 좀 확대됐죠. 네, 이런 어떤 연구 결과가 반영이 된 게 이제 개정의 배경이 되고요. 두 번째로 범주적 진단 체계에 한계가 있었다. DSM-4에서 네 번째 판에서는 범주로 이렇게 나눴죠. 여기는 우울장애, 불안장애 범주로 나눴는데 다섯 번째 판에서는 차원으로 보죠. 적다, 뭐 많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 범주적으로 진단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던 게 또 개정 배경이 되죠. 또 세 번째로 사용자 접근성 및 임상적 유용성을 고려했다. 이전 버전과 연속성을 유지했어요. 그래서 유지가 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전 버전과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실제 임상 현장에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진단 체계가 필요했다. 그것이 이거였죠. 사용자 접근성과 임상적 유용성을 고려한 것. 그것이 이제 개정 배경. 크게 개정 배경을 볼 때 이렇게 세 가지 더 있지만 이제 크게 나눠보면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DSM-5의 정신장애 분류 범주가 54 핵심 이론에 나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 외에도 많이 비교되는 게 ICD가 있죠. ICD 분류 체계가 있어요. 이것은 국제 질병 분류 체계라고 하는 거고요. 이것도 지금 11판 많이 사용되고 있죠. 이게 2018년도에 이제 발표가 돼서 이것이 아직은 사용되지 않는데 2022년도부터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아무튼 2018년도에 이제 발표가 된 ICD 11판이 있다. 근데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이거다라는 것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 정신장애 한번 그 분류 범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경발달장애라는 게 있죠. 그래서 쭉 6가지의 하위 유형이 있어요. 이 6가지를 외우셔야 돼요. 신경발달장애 하위 유형을 써라. 이러면 이 6가지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기 시험은 이제 많이 정보들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실기 시험은 주관식이잖아요. 주관식인데 예를 들어서 뭐 DSM-5의 신경발달장애 하위 유형 6가지를 써라 라고 이제 문제가 1번 쭉 나왔어요. 그럼 배점이 6점 이렇게 나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6가지를 다 쓰면 6점을 주는 거고요. 6가지 중에 3개만 썼다. 그럼 3점을 받는 거죠. 이렇게 부분 점수가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아는 거 다 쓰셔야 되고 썼는데 3개 맞았고 3개는 틀렸으면 3점은 받는 거니까 이렇게 그리고 6점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나눠서 써야 되죠. 그래야 이제 좀 부분 점수 받을 수 있죠.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신경발달 장애 이것은 중추신경계 뇌죠. 그죠? 뇌의 발달 지연과 뇌 손상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정신장애예요. 이게 신경발달장애죠. 그래서 지적장애, 우리가 그동안 지적장애 불리는 거, 그 다음 의사소통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여기 들어가요. 또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 ADHD가 여기에 들어가죠. 그리고 학습장애가 들어갑니다. 특정 학습장애, 그리고 운동장애. 운동장애 안에 틱장애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장애 안에 발달성 운동조정장애, 또 정형적 동작장애, 그리고 틱장애가 들어가죠. 이 틱장애 안에 들어가는 게 뚜렛장애, 운동 및 음성 틱장애, 일시적 틱장애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이제 이 틱장애가 운동장애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 또는 정신분열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증적 장애. 이것은 정신분열 스펙트럼, 그러니까 정신분열을 조현병으로 이제 명칭이 바뀌었죠. 이것이 주는 부정적인 정신분열하면 그 어감에서 주는 부정적인 어떤 것 때문에 이제 조현병으로 이제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증적 장애, 정신병적 장애 이것은 조현병을 비롯하여 그와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는 심각한 정신장애 이게 여기 그것이 조현병 스펙트럼 및 정신병적 장애죠. 거기에 쭉 이렇게 6가지가 있어요. 6가지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조현형 성격장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6가지가 사실은 순서대로 증상의 심각도를 봤을 때 그 순서대로 나열된 거라서 이것은 순서대로 외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조현형 성격장애가 제일 낮은 단계, 그 다음에 망상장애, 그 다음에 단기 정신병적 장애. 이것은 단기 정신병적 장애는요, 그러니까 조현병 그 증상이 하루 이상 1개월 이내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조현 양상 장애 또는 정신분열형 장애라고 하는 것은 1개월에서 6개월. 그리고 그게 6개월을 넘어가면 우리가 조현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조현병과 정신분열증이 막 혼용해서 그렇죠. 같이 사용되고 있어. 혼용돼서 사용되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조현병이라고 다 바뀌었지만 조현이라고 많이 바뀌었지만 정신분열이라는 단어도 같이 사용이 좀 되고 있어서 두 개가 혼용돼서 사용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가 조현정동장애. 이것은 분열정동장애라고도 하는 건데 이것은 조현병, 이 조현병 증상하고 기분사파가 들어가는 거예요. 기분사파가 들어가는 거. 그게 이제 조현정동장애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증상의 심각도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외우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극성 및 관련 장애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분의 변화가 매우 심해서 기분이 고양된 상태와 침체된 상태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거. 양극성, 좋은 거, 나쁜 게 너무 이게 큰 거죠. 이렇게 큰 거죠. 보통은 이제 평균이 여기에 있으면 보통 사람들도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이 정도 곡선이라면 이게 큰 거죠. 이 폭이 큰 거. 이것이 주기적으로 나타난다. 이 안에는 제1형 양극성, 제2형 양극성, 순환성 장애 이렇게 있죠. 그래서 제1형 양극성은 조증, 사파가 나타나는 거. 제2형 양극성은 경조증이 나타나는 거죠. 순환성 장애는요. 경미한 어떤 조증, 그러니까 경미한 경조증. 그러니까 1, 2에서 나타나는 정도의 증상이 아니라 경미한 우울과 조증이 번갈아 가면서 2년 이상 나타났을 때 순환성 장애라고 합니다. 네, 뒤에 더 이론이 나올 때 또 요 장애 하나하나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니까 그때 또 정리해서 보면 좀 더 선생님들이 여기에서는 기본적인 거 좀 알아두시고 나중 이론에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우울장애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4가지죠. 주요 우울장애, 지속성 우울장애, 월경전 불쾌감 장애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또 파괴적 기분 조절 곤란 장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우울장애, 지속성 우울장애, 이번에 나와 있던 지속성 우울장애는 2년 이상 만성적으로 우울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또 월경 전에 나타나는 불쾌감, 이것과 관련돼서 월경전 불쾌감 장애라는 게 또 생겼죠. 그리고 파괴적 기분 조절 곤란 장애가 있다. 그 다음에 불안 장애가 있습니다. 이것은 불안과 공포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장애죠. 여기는 7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분리불안장애, 선택적 함구증, 그리고 공포증이 있는데 공포증이 2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특정공포증, 사회공포증. 그리고 공황장애, 광장공포증, 범불안장애 이렇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불안장애, 이제 떨어지는 거 두려워하는 거고요. 선택적 함구증 하면은 어디에서는 말을 하는데 어디 가면 말을 안 하는 거. 특정공포증, 이것은 특정한 것을 두려워하는 거. 그래서 동물, 뭐 자연환경, 뭐 혈액 주사 또는 어떤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 이런 거죠. 사회공포증, 우리 사회불안장애라고 하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서 발표하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 뭐 식사를 하거나 이런 거 상당히 두려워하는 증상들 있죠. 또 공황장애, 이것은 갑자기 엄습하는 강렬한 불안, 공황 발작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장애, 이게 공황장애죠. 그래서 공황장애는 많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죠. 이런 공황장애 있고요. 광장공포증, 그리고 범불안장애 이렇게 있다. 그 다음에 강박 및 관련 장애, 이것은 강박적인 집착과 반복적인 행동을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장애다. 그래서 이 안에는 강박장애, 신체 변형장애, 저장장애, 발모증, 또 피부 벗기기 장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박장애, 신체 변형장애는 자신의 신체가 이상하게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울을 봤는데 나의 코가 이상해.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그냥 노멀하고 정상적인데 본인이 봤을 때 너무 이상하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신체 변형장애. 저장장애라고 하는 것은 강박적인 저장이 있고요. 강박적인 수집이 있어요. 그래서 저장장애, 수집광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강박적인 저장은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막 보관하는 거죠. 이런 것도 언론에 보도될 때가 있죠. 집안이 뭘로 가득 차 있는 수집광도 언론에 보도되기도 해요. 그래서 불필요한 물건을 수집해서 집으로 끌어들이는 것. 그래서 생활이 불편해지는 것까지 연결이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강박 및 관련 장애에 들어갑니다. 이 강박은
불안이에요. 그죠? 기본적인 게 이제 불안이죠. 그래서 DSM-4 네 번째 판에서는 이것이 이제 불안 안에 있었는데 이게 강박이 이제 따로 나와 있죠. 그래서 강박장애, 신체 변형장애, 저장장애, 또 발모증이 있습니다. 발모증은 모발 뽑는 거죠. 계속적으로 이제 불안하니까요. 뽑는 거예요. 뽑는 거. 또 피부 벗기기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불안하니까 계속 뜯죠. 그래서 이 피부 벗기기 장애가 있는 분들은 보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을 뜯어요. 눈에 보이는 곳은 타인이 보면 이제 그렇게 보니까. 그래서 보통은 막 이렇게 배나 이렇게 안 보이는 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막 뜯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강박 및 관련 장애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외상 및 스트레스 사건 관련 장애. 이것은 충격적인 외상 사건이나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한 후 부적응 증상을 나타내는 다양한 장애예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반응성 애착장애, 탈억제성 사회적 유대감 장애. 이것이 탈억제 사회관여 장애로 많이 불려요. 탈억제 사회관여 장애. 그리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게 PTSD죠. PTSD. 급성 스트레스 장애, 적응 장애. 이렇게 5가지가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급성 스트레스 장애는 보통은 3일 이상, 1개월 이내고요. 이것이 더 지속되면 이제 그것이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되죠. 5번째 나와 있는 적응 장애는 분명한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적응적인 실패, 적응을 잘 못한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부적응 행동, 그것이 이제 적응 장애에 들어가죠. 그리고 1, 2번에 나와 있는 반응성 애착장애, 탈억제 사회관여 장애는 애착 외상, 그죠? 애착을 형성해야 되는데 그 애착 외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장애. 그래서 외상 및 스트레스 사건 관련 장애 안에 반응성 애착장애와 탈억제 사회관여 장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해리장애. 이것은 의식, 기억, 자기 정체감, 환경 지각 여기에서 평소와 달리 급격하게 변화가 나타나는 장애. 이게 해리장애죠. 그래서 해리성 정체감, 해리성 기억상실증, 이인증 이거 많이 경험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 이것은 원인이 불분명한 신체 증상을 호소하거나 그에 대한 과도한 염려를 나타내는 어떤 장애죠. 그래서 신체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원인을 알 수 없다. 그러면은 시민성 질환이다. 그런 경우에 이제 요 장애로 많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체 증상 장애, 질병 불안 장애. 질병 불안 장애는 우리가 건강 염려증 관련되는 거고요. 전환 장애. 심리적인 문제를 신체적 증상으로 드러내는 거. 이게 전환 장애죠. 그리고 허위성 장애. 이거는 내가 환자,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급식 및 섭식 장애. 이것은 개인의 건강과 심리 사회적 기능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부적응적인 섭식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개인의 건강 이런 것들을 저하시키는 심리 사회적 기능을 저하시키는 부적응적인 섭식 행동이 나타나는 거. 그래서 신경성 식욕부진증 4번에 나와 있고 5번에 나와 있는 신경성 폭식증 또 폭식장애 이거 많이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신경적 식욕부진증은 체중 증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음식 섭취를 현저히 감소시키는 거. 그래서 비정상적인 체중을 가지고 있는 게 신경성 식욕부진증. 신경성 폭식증은 폭식 행동이 나타나죠. 폭식하고 구토하고 이런 구토하는 어떤 보상 행동이 나타나는 그런 게 이제 신경성 폭식증. 폭식장애는 폭식을 많이 해요. 그러나 보상 행동, 구토하거나 이런 행동은 나타나지 않는 것, 그게 이제 폭식장애고요. 이식증은 이상한 거 먹는 거죠. 먹으면 안 되는 뭐 헝겊 같은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반추, 계속 되새김하는 거. 회피적 제한 음식 섭취 장애는 6세 이하의 아동이 먹지 않아서 심각한 체중 감소를 보이는 거. 그것이 이제 회피적 음식 섭취 장애입니다. 일단 배설 장애가 있죠. 이것은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흔히 진단되는 장애. 그래서 대소변을 가릴 충분한 나이가 되었음에도
이를 가리지 못하거나 적절치 못한 장소에 배설하는 것. 그래서 윤효증, 유분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수면 각성 장애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면의 양이나 질의 문제. 그래서 수면 각성에 대한 불만, 불평을 나타내는 장애. 불면 장애. 불면 요즘 현대에 많은 것 같아요. 불면, 그리고 과다수면, 너무 많은 잠을 자는 것도 해당이 돼요. 수면 발작, 갑자기 수면에 확 빠져드는 거, 기면증이라고 하죠. 예전에 어떤 드라마에서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이 수면 발작증을 가지고 있는 어떤 주인공이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 그래서 갑자기 수면에 탁 빠져들어요. 그 다음에 호흡 관련 장애, 이게 수면증 호흡장애죠. 수면 중호흡장애. 일주기 리듬 수면 각성 장애, 그러니까 수면 각성의 주기 변화와 관련된 장애, 수면 이상증, 그다음 초조성 다리 증후군, 다리를 움직이고 싶어하는 것과 좀 관련이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장애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성기능 장애, 성기능 부전, 이것은 원활한 성행위를 방해하는 다양한 기능 장애다. 그래서 지루증, 발기, 여성 절정감 장애, 여성 성적 관심, 생식기 통증, 남성 성욕 감퇴 장애, 조루증 이런 것들이 성기능 장애에 들어가요. 그래서 성행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기능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죠. 이것이 이제 성기능 장애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성불편증, 성별 불쾌감. 이것은 아동의 성불편증, 청소년 및 성인의 성불편증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생물학적인 성과 자신이 경험하고 표현하는 성행동 간의 현저한 괴리로 인해서 심한 고통, 사회적인 적응 곤란을 나타내는 장애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생물학적인 성, 근데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성, 이게 다른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이것이 성불편증이다. 그 다음 파괴적 충동조절 및 품행장애. 이것은 적대적 반항장애, 간헐적 폭발성장애, 품행장애, 반사회성 성격장애, 병적 방화, 병적 도벽. 이것이 이제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정서와 행동에 대한 자기 통제의 문제. 통제가 잘 안 되는 거죠. 그것과 관련된 장애다. 그래서 적대적 반항장애. 라고 하는 것은 어른에게 거부적이고 적대적이고 반항적으로 행동하는 것. 또 우리가 품행장애는 좀 다르죠. 품행장애는 폭력, 방화, 도둑질, 거짓말, 가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타인을 고통스럽게 하는 행동을 반복하는 것. 이것이 이제 품행장애와 좀 더 관련이 되죠. 그 다음 물질 관련 및 중독장애. 이것은 술, 담배, 마약과 같은 중독성 물질을 사용하거나 중독성 행위에 몰두함으로써 생겨나는 다양한 부적응적 증상을 말한다. 그래서 물질 관련 및 중독장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물질 관련 장애, 또 하나가 비물질 관련 장애. 두 가지로 들어가고 이 비물질 관련 장애 안에 도박 장애가 들어가죠. 그래서 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가 설명을 할 때 술, 담배, 마약 등 같은 중독성 물질을 사용하거나 또는 중독성 행위, 그죠? 행위에 몰두해서 생겨나는 부적응적인 어떤 증상이다라고 이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신경인지 장애가 있어요. 신경인지 장애는 뇌의 손상으로 인해서 의식, 기억, 언어, 판단 등의 인지적 기능에 심각한 결함이 나타나는 경우. 그래서 여기에는 선망, 또 주요신경인지장애, 경도신경인지장애 이렇게 해당이 되죠. 그 다음 성격장애는 A군, B군, C군. 이것은 DSM-4에 있었던 것과 동일해요. 그래서 10개, 그죠? A군에 3개, B군에 4개, C군에 3개. 사실은 예전에 이 임상심리사 그 실기 문제에는 이런 걸 쓰는 것도 나왔어요. 뭐 A군에 해당되는 성격장애를 써라. 아주 쉬웠죠. 그런 문제들이. 근데 최근에 가면 갈수록 이제 기출 문제가 조금씩 난이도가 올라가고 이제 올라간 다음은 예전에 나왔던 게 아니라 다른 게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 어려워진 것들이 있죠. 이 성격장애 10개는 이제 기존에 나왔던 것.
그 DSM-4에 있었던 거랑 동일하다. 그래서 성격장애는 성격 자체가 부적응적이어서 사회적 기대에 어긋난 어떤 이상행동을 지속적으로 나타낸다. A군은 기이하고 괴상한 행동을 많이 하죠. B군은 감정이죠. 감정 변화. 그래서 극적이고 감정적인 변화가 많은 행동. C군은 불안과 두려움과 좀 관련이 되죠. 그런 장애들이다. 그 다음 성도착 장애가 있어요. 이것은 성행위 대상이나 성행위 방식에서 비정상적인 것. 그래서 대부분 이 성도착 장애 안에 들어가는 건 대부분 범죄 행위와 관련이 되죠. 이런 것들이 있고 마지막 20번째가 기타 정신장애가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20개 범주 다 아셔야 되고 그 하위 유형을 다 암기를 좀 기본적으로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실기 기출 문제는요 시간이 없어요. 선생님들이 뭐 생각해서 쓸 시간이 없고 생각보다 이 문제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빨리빨리 적어내야지 막 생각하고 있으면 시간이 다 가요. 이 임상심리사 실기 시험 칠 때 그래서 바로바로 나올 수 있도록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심화학습으로 정리되어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이라서 이걸 좀 봐야 돼요. DSM-4 및 DSM-5에 의한 정신장애 주요 범주를 비교해보면 DSM-4에 포함된 정신장애 범주는 이렇게 A부터 Q까지 쭉 나와 있어요. 이것은 사실은 기출이 될 가능성이 이제 많이 저하되어 있죠.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하죠. 동그라미 2번 포함된 정신장애 범주가 이렇게 쭉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DSM-5의 일반적인 개정사항 요 세 가지가 중요하죠. 요 세 가지.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에 개정판 숫자가 DSM-4TR까지는 숫자를 로마자로 표기했는데 5부터는 로마자가 아니라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했어요. 이것은 좀 쉽게 쓰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바뀌었다. 개정판 숫자가 아라비아 숫자로 바뀌었다. 2번 다축 체계가 폐지가 됐어요. DSM-4에서는 축 1, 축 2, 축 3 이렇게 장애들을 축으로 나눠놨는데 이것을 폐지했어요. 왜냐하면 다축 진단 체계가 실제 임상 현장에서 유용하지 못하며 진단의 객관성, 타당성이 부족하다라는 비판이 있었고 그래서 폐지했다. 다만 이는 표기 방식을 폐지한 것일 뿐 내용 전체를 폐기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축 체계를 폐지했고요. 세 번째가 차원적 평가를 도입했다. 범주적 분류의 한계가 있었다 그랬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차원적인 평가 방식을 도입해서 하이브리드 모델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차원적 분류는 이상행동과 정상행동을 단지 부적응의 정도 차이일 뿐 이들 간의 질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도 차이 이렇게 없는 것부터 있는 거, 많은 걸로 할 때 이 정도 차이로 본다는 거죠. 그 다음 DSM-5에 기억해둘 만한 개정사항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네, 1번부터 0번까지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동그라미 1번 정신분열증의 하위 유형 중에서 망상, 편집, 해체, 혼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정신분열증의 하위 유형 폐지됐다라는 거죠. 첫 번째가. 두 번째 불안장애 하위 유형에 있었던 강박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독립됐죠. 그래서 강박장애는 강박 및 관련 장애로 독립됐고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로 독립됐죠. 세 번째, 기분장애의 하위 유형으로 있었던 우울장애, 양극성 장애가 각각 독립됐죠. 아까 하위 범주 나눌 때 보셨죠. 그래서 각각 독립됐다. 네 번째,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에 통상 처음 진단되는 장애라는 게 DSM-4에 있었어요. 근데 이것의 하위 유형으로 분류된 배설장애가 독립됐죠. 배설장애 나왔죠. 윤유증, 그렇죠. 유분증 이렇게 나눠졌죠. 배설장애가 독립됐고 다섯 번째 DSM-4의 분류 기준에서 광범위한 발달장애의 하위 유형으로 분류된 자폐성 장애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바뀌었죠. 그리고 DSM-4에 새롭게 제시된 신경발달 장애 안에 들어갔죠. 특히 기존의 자폐성 장애에 대한 차원적 접근이 이루어짐으로써 아스퍼거, 아동기 분개성 장애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통합됐다. 그래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는 아스퍼거,
그리고 아동기 분개성 장애, 그리고 자폐, 이거 세 가지가 합쳐져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통합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섯 번째, 기존의 강박 장애 및 그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하는 강박 및 관련 장애가 새로운 장애 범주로 제시됨으로써 저장 장애, 피부 벗기기 장애 새로 들어갔다. 일곱 번째, DSM-4에서 종종 만성적인 짜증이나 간헐적인 분노를 표출하는 아동에 대해서 양극성 장애 대신에 우울 장애 안에 들어갔죠. 뭐가 나왔어요? 파괴적 기분 조절 곤란 장애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보다 정확한 진단이 가능해졌고 우울 장애의 월경전, 불쾌감 장애에 추가됐다. 여덟 번째, DSM-4의 분류 기준에서 주요 우울증 사파의 진단 기준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 후 2개월까지 나타나는 우울증, 2개월까지 나타나는 우울 증상은 기준에서 제외를 했는데 DSM-4에서는 2개월이라는 기간이 어떠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로 인한 상실감이 심각한 어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사별 배제 항목을 삭제했다라는 거죠. 9번, DSM-4의 분류 기준에서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에 통상 처음 진단되는 장애 중 ADHD 있죠. 이것을 DSM-5에서는 신경발달장애 하위형으로 넣었죠. 그렇죠. 이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 ADHD와 관련해서 성인기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영해서 진단 기준을 7세 이전에서 12세 이전으로 조정했습니다. ADHD와 관련해서 분류가 변화된 건 동그라미 9번에 나와 있는 거 두 가지예요.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10번, DSM-4의 분류 기준에서 선망 치매, 기억 상실 장애, 기타 인지 장애가 그 심각도에 따라서 주요 신경인지, 경도 신경인지로 명명되고 DSM-4에 새롭게 제시된 신경 인지 장애 하위로 들어갔죠. 이 DSM 지금 4에 기억해 둘 만한 개정사항 내용은 앞에서 이제 그 장애 분류하면서 다 설명이 됐기 때문에 아마 요것이 더 잘 이해되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한 5가지 정도는 좀 암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5가지 정도는 좀 암기해 두시고 동그라미 9번에 얘기했던 ADHD와 관련돼서 2가지 이렇게 달라진 것도 또 이렇게 또 세부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54 DSM-5의 정신장애 분류 범주 내용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